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파혼한 상태인 전 남자친구의 지인이 볼까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 홀가분하기도 하고 갑갑한 마음에 울려요. 엄청 깁니다. 제목처럼 결혼식 직후 파혼을 했어요. 혼인신고 전에 이혼인지 파혼인지 애매하게 되었는데 전 그래도 파혼이라고 하고 싶네요. 원래 오늘은 결혼식 진행입니다. 저희는 호텔에서 식을 진행했고 고급 예식장이었습니다. 결혼 한 달 전부터 양쪽 집안 사이에 여러 가지 진행 방법에 있어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랑 측이 개인적으로 아는 전문가를 불러서 행사를 진행하자고 초대 가수를 불러서 노래 부르게 하면서 잔치 분위기 내자고 하셨고, 신부 측은 호텔 결혼식인 만큼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고 싶다고 했죠. 식 시작 전에도 배경음악 등 깔리는 분위기에서 남들 하는 것처럼 하자고, 패백을 진행할 동안 하객들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배경음악을 깔고 하객들끼리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자. 특히 패백을 진행할 동안 초대 가수가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걸 끝까지 고집하더군요. 저희 집은 그런 거 너무 싫고 가벼운 것 같고 호텔 결혼식이랑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전부터 이틀 전까지 의견 충돌이 있었고 중간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전남친 때문에 전 결혼식 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욕도 들었죠. 제가 남친을 조정한다. 이럴 거면 부모들을 왜 부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결국 저희 아버님이랑 신랑 측 아버지가 통화를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제 의견을 존중하시고 보는 의견도 저랑 동일하기에 패백 진행할 동안 초대 가수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시다가 하도 반대쪽에서 하고 싶어 하길래 그럼 절충을 해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이 될 뻔한 분께서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라 하시길래 제가 원하는 걸 말했고 별말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제가 앉아있는데 차장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머리는 손질을 한 건지 만 건지 했고 옷은 빨간 작은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절 언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알 수도 없는데 반말 찍찍 날리는 것도 언짢았고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딴 소리나 하더라고요. 당일에도 저희 아버지가 또 걱정이 돼요. 차장님에게 찾아가서 별도 행사 진행 없이 하라고 했고 알겠다고 했답니다. 신부 입장 순서가 되어 전 제 아버지 손을 잡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사회자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우리 고모가 얼떨결에 불려 올라가 있었고 경품 추첨을 한다는 그딴 식의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쪽팔리고 진짜 입장하기 싫었죠. 저희 아버지도 너무 화가 나셨고 너무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들한테 속았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람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무지막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미 결혼을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참고 지켜보라고 해서 입장을 했고 가서 신랑 손잡고 주례를 듣는 동안도 정말 쪽팔리고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정말 손이 떨리고 저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스타일이라 욕만 나왔습니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절 엉뚱하게 보고 말실수도 있었습니다. 분위기 띄운다고 건방진 멘트를 하고 시 끝나고 손님들 모두 주례 선생님이 자기 자랑만 하더라는 말 할 만큼 신랑 측이 그리 자신만만하게 섭외한 주례 선생님도 별로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날을 기대했는데 망했다는 기분이 들었고 이미 저의 표정은 밝을 수가 없었죠. 축가도 뭐고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 엄마 아버지도 표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원판 사진 촬영할 때 시아버지 될 뻔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 새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오니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그랬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식을 마치고 패백장으로 올라갔고 패백도 정말 기분 상한 마음으로 끝냈습니다. 패백을 마치고 내려가니 초대 가수라는 어떤 여자가 빨간색의 끝나시 반짝이 의상을 입고 무대에서 트로트를 부르고 있더군요. 너무 시끄러워서 하객들끼리 이야기하는 건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해야 들리는 정도였고 흡사 분위기는 카바레 같았어요. 한 번도 그런 곳을 가보지도 못했지만 정말 수준 떨어지는 분위기였고 호텔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저와 저희 부모님들이 원하던 결혼식이 아니었죠. 저희 엄마 아빠랑 말해보니 진짜 이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화가 많이 났고 저 또한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시댁 사람들은 저보고 기세다고 고집 못 걷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복도에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만 났어요. 사회자를 찾아가서 이건 뭐 하는 거냐고 하니 자기는 신랑 아버지한테 고용된 사람이라서라는 그런 말만 들었고 그 사람이 그리 하라 했답니다. 이미 결혼식은 다 망했고 신랑 될 뻔한 전남친은 자기도 모르고 당했다고 제가 결혼식 진행이 왜 이러냐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한테 따지지 말고 자기 아빠한테 가서 따지랍니다. 그리고 제가 화를 내서 자기도 기분 망쳤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제가 화를 내서 결혼식을 망쳤다고요. 거기서 좀 참지 그랬냐고 꼭 표정에서 티를 내야 되냐고 합니다. 결혼식 망치고 너무 쪽팔리고 분해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있을까만큼 울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또한 너무 화가 나서 언제 말을 할지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고 그 다음날 저희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정말 억지로 간 여행이었죠. 신혼여행을 간 날 시아버지 될 뻔한 분이 저희 엄마에게 도저히 며느리로 못 받아들이겠다고 인성교육 다시 똑바로 해서 애를 보내라고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연락도 없고 뭐가 찔리는 건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전남친 또한 자기 결혼식을 저 때문에 망쳤고 더 이상 자기 부모님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만하자고 꼭 자기 결혼식만 망친 것처럼 말하고 제 탓이라더군요. 거기서 화를 못 참은 저희 부모님도 결혼식 끝나고 그날 밤에 제가 그렇게 된 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그 집에 시집 못 보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상대편에서 먼저 사과를 하면 잘 풀어볼 생각이었답니다. 하지만 먼저 그쪽에서 하는 말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서 저희 부모님도 안 보내겠다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혼집에 있던 각자의 짐들도 다 챙겨서 집도 비웠습니다. 여태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화가 나서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그쪽에서 연락 두절이 되자 저랑 아빠랑 상대편 집 앞까지 찾아갔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상대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 괘씸해서 아직까지 속상해 하십니다. 저는 제가 그 상황에서 화를 참고 입장을 했지만 더 참아서 화를 안 냈었다면 도저히 그렇게 안 된 걸 그냥 저희 운명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집안에 시집가서 자기 부모에게 자기 의견을 일도 주장하지 못하는 전남친이랑 안 살게 되어 다행인 셈이죠. 또한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시댁 어른들을 안 모시고 살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도 지역 사회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집안의 결혼이라서 주변에 널리 다 알려졌지만 이제 그냥 파혼하겠다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고 다녀요. 결혼 진행을 할 때도 시부모님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정도로 뻔뻔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남친도 자기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 더 이상 속상하게 하기 싫다는 말 듣고는 정말 이 정도로 문제가 있냐라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5년차 7급이고 저희 아버지 또한 공직자 30년 차입니다. 전남친은 본인 아버지랑 개인 사업자로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아버님이 사장, 본인은 직원입니다. 가족이 운영하죠. 상대편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 또한 공무원 사위를 원하셨지만 제가 좋다고 해서 결혼을 허락한 케이스예요.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돈도 많이 쓰고 쪽팔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겨낼 겁니다. 주인공은 이미 댓글에 답글을 다셨네요. 결혼식의 관계자분들이 댓글을 달으셨고 일부 사연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집이 거지도 아니고 식대를 누가 냈겠어요. 나이는 제가 남자보다 2살 더 어리고요. 제가 특별히 결혼을 재촉한 적 없습니다. 여행 가서도 전 이미 마음이 떠서 여행하기 싫은데 안 간다고 하니 또 저보고 이기적이라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객수도 많고 하면 본인 환갑이나 가족잔치를 하셨어야죠. 무시하고 강요한 건 잘못된 건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댓글은 지우신 것 같은데 허위 사실인가 알아볼까요? 파혼이든 이혼이든 숨기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겠죠. 각오하고 쓴 거예요. 그리고 전 제가 식장에서 하는 거 다 했다고 한 적 없어요.
저는 이미 식 입장 전에 표정은 똥 씹은 표정이었고 조치도 못 취한 채 성질은 있는 대로 난 상태였어요. 제가 전 남친한테 배려가 없어서 거기서 화를 못 참아서 화를 냈다고 하시던데 그럼 그렇게 싫다고 행사 진행하지 말자고 말했는데 기어코 강행한 것은 무슨 대쪽 같은 경우인가요? 대한민국의 어떠한 신부가 첫 결혼식에서 신부 입장 전에 사회자가 트로트를 혼자 부르고 무대에서 개다리 춤을 추고 백화점 사원 행사처럼 경품 추천한다 하며 진행하는데 온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입장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원했으면 모르겠으나 결사 반대를 한 상황이에요. 저한테 화를 못 참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렇게 화를 잘 참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당사자들 6명 모두 잘못이 있음에도 결혼식 망친 걸 제 탓을 하고 있으니 제가 미치는 거죠. 그게 전부 제 탓인가요? 저 혼자 다 뒤집어 쓸 순 없죠. 왜 모두가 제 탓을 하는 건가요? 차라리 저희 엄마나 아버지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결혼 진행 방식을 좋아했다면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결혼식장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편안하게 말씀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결혼식 진행에 대해서 앞뒤 상황을 아시나요? 어디가 편안했나요? 저와 저희 가족이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 게 편안해 보였나요? 사회자가 개다리 춤을 추고 경품 추첨을 한 게 편안했나요? 아니면 호텔 예식에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노래 부른 초대 공연 아줌마가 편안했겠네요. 식대를 적었더니 고급이네 뭐라 하시는데 저도 느끼긴 하지만 사실이에요. 여긴 지방이고 경상도예요. 바다가 있는 동네고요. 경상도 중에 경산이에요. 스탠퍼드 호텔이고 1인 39,500원 했어요. 여기 동네 주변에서 제일 비싸요. 그리고 이렇게 망치지 않았으면 고급스러웠을 것 같네요. 인류 호텔에서 결혼하지 못했고 식대 때문에 주작이니 뭐니 하시는 분들 뭐 어쩌자는 건지. 스탠퍼드 호텔에서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 모두가 이 두 사람의 가장 행복하고 뜻깊은 날이 되도록 축복해주는 날인데요. 그냥 이곳에서 피해를 본 내가 짠했네요. 돈도 많으신 것 같은데 시아버님 왜 그러셨어요? 회갑잔치는 따로 하세요. 그저 눈에 띄고 싶으셨나 봐요. 한참 모질한 남편이랑 작자도 귀하다며 다시 데려가 맘고생을 하시겠어요. 결혼을 앞에 두신 여성분들 조심하시고 잘 확인하시고 이런 시아버지면 하지 마세요. 이런 남편, 이런 시댁 걸리면 뭐 된 거예요. 얼마 전에 퇴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오늘은 일찍 끝나는 거니? 네, 엄마, 지금 출발하려고요. 바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진수는 집에 와 있고 아버지는 할머니 모시러 갔어. 그러니까 바로 집으로 와.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매번 엄마가 힘들어서 어떡해요? 라며 제가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엄마는 좋기만 한데. 그러니까 운전 조심해서 와. 오늘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삼계탕 끓여놨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엄마와 통화를 끝낸 뒤 급히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한 뒤에도 엄마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랬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주차되어 있던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출발했는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사람 인생 참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 그리고 진수를 만나기 전까지 제게 가족이라고는 우리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아빠만 몇 번 얼굴을 비추다가는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둘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할머니 혼자 어린 손주를 키워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많이 떨어진 곳으로 농사일을 다니셨어요.
그곳에서 일당제로 돈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돈으로 둘이 먹고 살았어요. 집에서 꽤 떨어진 곳이라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가셨고 할머니가 나가시기 전에 밥상을 차려놓고 나가시면 저는 홀로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곤 했어요. 그런 생활은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춘기가 왔고 할머니와 다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께 못된 말도 참 많이 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못된 행동이란 행동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제 반항은 더욱 심해져만 갔기에 할머니는 하루하루 눈물바람이셨어요. 주한아, 우리 착한 주한이가 어쩌다 이리 됐니? 제발 할미 말 좀 들어라.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할 거 아니냐? 할머니께서 저를 끌어안고 허구한 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다 귀찮기만 했었기에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마. 그리고 공부해서 뭐해? 집에 돈이 없는데. 공부 잘해봤자 대학은 무슨 돈으로 갈 거냐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 그렇게 할머니께 대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우선 공부하다 보면 무슨 방법이 생기겠지.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할머니가 제게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됐다고 나한테 다시는 공부 얘기 하지도 마. 돈도 없으면서 자꾸 공부하라고 난리야.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사실 고등학교도 다니고 싶지 않아. 근데 억지로 다니는 거니까 제발 그냥 좀 내버려둬. 라고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런 저를 부르며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상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아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다툼이 일어난 적도 많았기에 경찰서도 수시로 들락날락했어요. 그 바람에 할머니까지 경찰서에 그리고 학교에도 수시로 불려다녔고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당연했겠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좋아할 선생님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저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홀로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야, 김주한 일어나봐. 안 들려? 빨리 일어나라고. 선생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요? 제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네가 진수 지갑 가져갔지? 선생님이 다짜고짜 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갑을 가져가다니요. 저 안 가져갔습니다. 안 가져가긴 뭘 안 가져가. 진수 말로는 체육 시간에 다들 운동장에 있었는데 너만 교실에서 있었다던데? 그러니까 네가 범인이 확실하구만. 선생님은 이미 저를 범인이라고 생각한 듯 했어요. 진수가 봤대요? 제가 가져간 거 봤냐고요? 제가 흥분한 채 소리쳤어요. 어머, 얘 좀 봐. 너 선생님 앞에서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야? 안 가져갔다고요. 그니깐 가반, 야구단 이건처럼 의심하냐고요. 그럼 지갑이 발이 달려서 혼자 어딘가를 갔다는 거니? 그러니까 네가 왜 체육 시간에 교실에 혼자 남아있어? 너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야. 선생님이 팔짱까지 낀 채로 저를 노려봤어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고요. 체육 선생님께 허락도 받았어요. 저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고 이따 교무실로 와. 나도 확인해 봐야 하니까. 라며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버렸는데요.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자마자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수 지갑이면 돈도 많이 들어있었을 텐데 아주 작정을 했구만. 진수 아빠가 엄청 부자인데다가 학교에 기부도 많이 했다면서 선생님들이 진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던데 쟤도 참 큰일 났구만. 아직 사태 파악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짓을 했다냐? 진수가 직접 선생님께 말한 것 보니 확실한 거네. 친구들이 저를 보며 대놓고 한마디씩 하기 바빴어요. 진수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집이 상당히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 진수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정말 잘했어요. 거기다 성격도 좋은 편이다 보니 주변에 친구도 항상 많았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저를 보며 계속해서 수군거렸고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진수가 제 가까이로 다가왔어요.
주하나, 난 네가 내 지갑 가져간 거라고 말하지는 않았어. 그냥 네가 교실에 혼자 있었다고 한 거지.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 내가 다시 잘 말해볼게. 진수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날 의심하지 않았다. 뭐 그런 말인 거냐? 제가 진수를 한껏 노려봤어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네가 교실 안에 혼자 있었던 거라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안에 돈이 좀 많이 들어 있었는데 그거 오늘 우리 엄마 선물 사려고 가지고 왔던 거거든. 나도 나름 꽤 많이 모았던 돈이라서. 근데 하필 네가 혼자 교실에 있었던 거고. 진수가 제 눈치를 보며 말꼬리를 흐렸어요. 재수없는 인간. 넌 네가 그렇게 말해놓고 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너도 내가 지금 네 지갑 가져갔다 확신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착한 척이란 척은 다 하고 있네. 너 같은 인간들이 제일 재수없어. 제가 진수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실 너 혼자 교실에 있었던 건 맞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진수가 제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난 너 같은 인간들이 제일 재수없다고. 좋은 부모 밑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서 세상이 네 중심으로 다 움직일 것 같지? 나 같은 인간은 그냥 다 우습지? 가식적인 인간. 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고 제 말에 진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너 진짜 이상하다. 내가 언제 너한테 우습대? 진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어요. 그만 꺼지라고. 난 네 지갑 안 가져갔어. 제가 진수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툭 하고 밀었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손을 대는 거야? 진수가 순식간에 제 손목을 잡고 소리치다가 저를 힘껏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엎티락 뒤치락 교실 안을 나 뒹굴었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야, 어떡해. 빨리 선생님 불러. 미쳤냐, 쟤? 어떻게 진수한테 저럴 수가 있냐? 쟤네 할머니 또 학교 불려오게 생겼네. 진짜 대단하다.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교무실로 끌려가게 되었고, 저를 보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김주한, 너 이제 하다하다 진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너 이제 어쩔 거야?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거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게 울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진수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며 선생님께 사과를 드렸어요. 뭐 진수 네가 왜 미안하긴 미안하니? 근데 너 얼굴 어떡하니?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돼서 부모님이 보시면 난리 나겠다. 선생님이 호들갑을 떨어대더니 급히 구급상자를 열어서 솜에 소독약을 적셔서는 진수 얼굴 여기저기에 발라줬어요. 빨리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선생님의 손이 진수 얼굴을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요. 제가 아프단 말던 관심 하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잠시 후에 진수 아버지가 교무실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어머, 아버님, 이런 일로 오시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이라는 친구랑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안절부절 못한 채 진수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선생님의 말을 듣던 진수 아버지가 선생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저 주한이라는 친구가 가져갔다는 말인 거죠? 네, 정황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교실에서 제 혼자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곁눈질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진수 아버지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셨는데요. 주한이라고 했니? 라고 제게 물었어요. 네. 제가 귀찮은 듯이 대답했어요. 정말 우리 진수 지갑을 가져간 게 맞니? 진수 아버지가 다시 진지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는데 그 순간 진수 아버지의 눈빛은 다른 어른들의 눈빛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바라보던 어른들의 눈빛은 한심하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는데요. 진수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하고 따뜻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저는 순식간에 그 눈빛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제가 진수 아버지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렇게 제 눈을 바라보던 진수 아버지가 다시 진수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너 주한이가 가져가는 거 확실히 본 거 맞아? 라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아, 그건 아니고 주한이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진수가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어요. 뭐? 그럼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랬단 말이야?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진수 아버지가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어요. 아니, 진수 아버님, 진정하세요. 아무리 봐도 주한이가 확실한 것 같아서 진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한이 행실도 그렇고 거기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옆에 있던 담임 선생님이 놀라서 진수 아버지를 말렸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진수 아버지가 선생님까지 노려보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제 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름지기 교육자라면 그리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럼 할머니와 둘이 사는 친구들은 다들 그렇다는 말인가요? 그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나요? 진수 아버님, 그게 아니고 그동안 주한이 행실이 좀 그래서 그리 말씀드렸던 것 뿐입니다. 순간 선생님이 당황한 듯이 말했어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주한이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진수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아버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한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지? 진수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는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믿어준 어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교무실 문이 열리면서 우리 할머니께서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하느라 늦게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머리까지 조아리며 선생님께 말했는데 농사일을 하다 오시느라 우리 할머니의 차림새가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그때가 여름이었던지라 땀 냄새와 농작물 냄새까지 섞여서 뭐라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담임 선생님은 이미 눈살을 찌푸렸는데요.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라며 코를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진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시더니 안녕하세요. 주한 학생 할머님이세요? 알고 보니 우리 진수가 잘못한 건데 괜히 바쁘신 할머니까지 오시게 만들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할머니에게 허리까지 숙이시며 사과했어요. 그 모습에 제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내렸답니다. 그날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 같아요. 자식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연락 한 통 없던 우리 부모에 대한 서러움까지 더해져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무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해 있었으니까요. 다른 선생님들조차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님, 별일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 알고 주한 학생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원 학생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아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께 다시 사과를 했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진수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손을 꼭 붙들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아들 키우다 보니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네요. 아들들이 원래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한이도 잘 자랄 겁니다. 주한이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거든요. 그러고는 진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진수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을 보며 저 선생님 수업도 다 끝나가는데 제가 지금 애들 데리고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병원부터 가봐야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쯤에서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참, 그리고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아, 네, 무슨 부탁이신데요? 적어도 학교에서만은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진수 얼굴에 약 발려주셨으면 주한이한테도 그렇게 해주셨어야죠.
선생님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부디 모든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아버지가 간절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잔뜩 긴장한 채 말했어요. 그 뒤 진수 아버지는 저와 진수를 데리고 교무실에 나왔어요. 니들 괜찮은 거지? 우리 가서 밥이나 먹자. 원래 남자들은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그리고 진수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데리고 꽤 좋은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살면서 그런 식당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으리으리한 그런 식당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스테이크라는 것을 먹게 되었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한테 앉아 있었는데요. 내가 이 스테이크를 언제 처음 먹어본 줄 아니? 진수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니, 우리 그동안 자주 먹었었잖아. 진수가 아버지를 보며 말을 했는데요. 내가 말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뒤에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한 여자가 스테이크집에 가자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스테이크를 어떻게 시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무슨 디저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참 복잡하더란 말이야. 결국에 우물쭈물대다가 소개팅하던 여자한테 차였단다. 진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크크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웃으니까 보기 좋네. 주환이 너 말이야. 그렇게 인상 쓰고 있다고 해서 멋있어 보이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웃고 다녀. 아직 한창인 녀석이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녀? 라며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도 모르게 네라는 말을 했는데요. 평소에는 반항심만 가득하던 제가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진수 아버지가 스테이크를 다 썰어서 제게 건네주시면서 자, 맛 좀 봐. 여기 있는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이 아주 괜찮을 거야. 그리고 너도 잘 봐도 나중에 소개팅에서 여자한테 차이면 안 되잖아. 하긴 주한이는 얼굴이 잘생겨서 쉽게 차이거나 하진 않겠다. 진수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시고는 다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얼굴이 나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즐거운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제 표정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다음날 진수가 반 친구들이 다 있는 교실에서 주하나, 어제는 내가 진짜 미안했어. 집에 가봤더니 지갑이 책상에 있더라고. 진짜 미안해. 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진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는데요. 진수 지갑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수 부모님께서 할머니와 저를 집으로 초대까지 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 뒤 진수와 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진수 부모님은 저를 마치 아들 대하듯이 됐어요. 저 또한 두 분을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요. 두 분은 제가 공부하기를 간절히 바랬고 저는 두 분의 응원에 힘입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머리가 나쁘지 않았던 것인지 두 분의 도움을 받아 진수와 함께 과외도 받으면서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때쯤 저는 더 이상 문제 많던 김주환이 아니었어요. 어느덧 모범생이 되어 얼굴 표정 자체가 바뀌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분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2가 되던 해에 세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에 종일 책상 앞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우리 집에 세무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다 보니 세무사가 꼭 필요해.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세무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뒤 저는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에서 몇 번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이 시험에 다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래야 강해지는 거야. 아버지가 제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해 주셨기에 저는 계속 도전할 수 있었고 얼마 뒤에 당당하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던 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한 포장마차로 들어가셨는데 소주 한 잔 따라주시던 아버지가 나는 아직도 이런 곳이 편하구나. 내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나도 예전에 참 힘들게 살았어.
부모라는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이었으니까 허구한 날 술이나 퍼먹고 다니고 말도 마라.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러던 중 작은 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그때 내가 아마도 중학교 2학년 때였지. 작은 아버지 부부에게는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부모님께 나를 데려가겠다고 한 거야. 그때 생각이 나시는 듯 잠시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작은 아버지가 보기에는 나를 데려가서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겠지. 우리 엄마, 아버지란 사람들은 진짜 형편없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돈이 꽤 많았던지라 우리 부모님께 큰 돈을 주고 날 데리고 왔었어. 그렇게 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근데 두 분이 어찌나 잘해주시던지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구나. 그 뒤 내가 작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만큼 기어놓은 거야. 두 분 덕분에 내가 아주 잘 살았지. 아마도 그때 친부 밑에 있었다면 사람 구실도 못했겠지. 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아버지 친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 뒤로 내가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는 작은 아빠 부부에게 돈도 뜯어간 모양인데 마음 약한 작은 아빠 부부가 계속 돈을 해준 모양이야. 근데 내가 사업을 물려받은 뒤로는 그 사람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단다. 차라리 기부를 하면 했지 절대 주고 싶지 않더구나. 그렇게 뜯어간 돈으로 도박에 술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 한동안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는 포기한 모양이더구만. 근데 말이야. 옛날에 내가 니들 학교에 갔을 때 네 눈빛이 옛날 내 눈빛이랑 똑같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아팠어. 어쩌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더욱 마음이 갔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확실히 느꼈던 건 그날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 근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고 그런 너한테 옛날에 내 모습을 봤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야. 너는 나랑 많이 닮아 있었거든. 이라며 아버지가 소주잔을 담숨에 비우셨어요. 그 뒤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물론 우리 할머니도 같이 식사를 했고요. 그날도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오셔서 다 같이 모여서 엄마가 끓여준 삼계탕을 먹었는데 어찌나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듯 따뜻한 밥상을 차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곤 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할머니도 요즘은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고 계신답니다.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결국 참다 명절을 앞두고 이혼 소리를 던졌습니다. 지금 화가 미친 듯이 나는데 어디 풀 데가 없어서 여기 글 쓰면서 조금이나마 풀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자작 아니고 100% 정말 사실대로 적어볼게요. 저는 29살, 남편은 32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좀 넘었고 아직 애는 없고요. 남편은 월 230 정도 가져오는데 각종 보너스 합하면 연봉 3천 정도 되는 것 같고 저는 자영업으로 월 700 정도 나와서 연봉으로 치면 8천이 넘습니다. 남편 서울에 그저 그런 대학교 졸업해서 중소기업 다니는 거고요. 저는 고졸이라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엄청 반대했었네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금전적으로 도와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집,
혼수, 결혼식 비용 전부 반반으로 했고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예물도 그냥 간단하게 반지만 했고 예단은 안 했어요. 결혼하고 돈 관리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용돈 얼마 줄 거냐고 물어봐서 40만 원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차가 있었고 남편은 없어서 남편 회사 다니기 좋은 곳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당연히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 앞으로 바로 가는 버스 있고 40분 정도 걸려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통신비는 따로 내줄 거였는데 40만 원이 적다더군요. 그래서 차분히 설명했는데 짜증내면서 그냥 돈 관리 각자 하자고 해서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댁, 친정에 용돈 드리는 문제도 각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드릴 때는 보는 눈이 있으니 저희 집엔 남편이, 시댁엔 제가 전달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가게를 제가 대학을 안 가서 부모님이 바로 차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부모님께 빚을 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많이 버니까 부모님께서 마다하셔도 용돈 드렸습니다. 저는 200씩 드렸습니다. 그거 드려도 제 생활에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남편은 결혼하고 초반에는 시댁에 매달 50씩 생활비로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 70, 80이 되면서 결국 올해부턴 100만원씩 갖다 주더군요. 지 여동생 결혼할 때가 돼서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 드리는 거랍니다. 어차피 자기가 번 돈에서 주는 거니 상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미친 인간이 올해부터 시댁에 100만원씩 갖다 주면서 그럼 지 월급에서 남는 돈이 100만원이 좀 넘는 거나 다름없으면서 차를 사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는 당연히 반대했죠. 회사 근처로 집 구했고 교통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출퇴근 외에 차 쓸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는 것도 돈이지만 유지비도 장난이 아닌데 감당이 되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엔 수긍하는 듯 싶더니 몇 달 지나니 너는 차 끌고 다니면서 왜 나는 못 사게 하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지 맘대로 소나타 새 차로 48개월 할부로 사왔네요. 얼만지 말도 안 해주는데 할부금이랑 이자로 60만원씩은 나가나봐요. 시댁 생활비랑 차 할부값만 해도 지 돈이 70만원 남을까 말까 한데 공동 생활비 30, 기름값, 보험료, 각종 통신비 해결이 안 되죠. 그나마 조금 모아뒀던 돈으로 까먹는 것 같던데 참았습니다.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싶었으니까요. 감당 안 되다 보면 나한테 부탁할 거고 그럼 혼쭐 낸 다음에 경제권 뺏어오고 각서 쓰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 쓰면서도 화가 납니다. 지 여동생이 내년 중에 결혼을 한답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하도 사치를 하고 개념 없이 굴어서 아가씨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능력이나 집안을 둔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라서 남자가 집을 못 태우겠다고 했나봐요. 근데 지네 오빠도 결혼할 때 집을 못 태웠거든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집 없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서 자기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서 지금 혼수도 시댁에서 도와줘야 할 판인데 자기가 집을 해가지고 나머지 혼수나 결혼 비용을 남자한테 하고 싶다고 했나봐요. 이 동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1억 밑으로 내려가는 전세 찾기도 어려운 마당에 전세도 아니고 아예 사가고 싶다고 했다네요. 속으로 진짜 미친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평소에도 개념이 없었으니 환기로 듣고 흘렸는데 오늘 남편이 그러대요. 이래저래 시댁 생활비가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시댁 생활비를 당분간만이라도 200씩 줘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어차피 네 돈인데 별 신경 안 쓰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지 월급 230인데 시댁 200 주고 30으로 자기 용돈, 통신비 해결할 테니 저더러 생활비 당분간 혼자 책임지고 차 할부금 내라고. 그리고 시모가 결혼할 때 예단을 안 했으니 지 여동생 결혼할 때 3천 해달라고. 그것 좀 준비해 놓으라며 통보를 하더라고요. 일단 미쳤냐고 물어봤습니다. 진짜 미친 줄 알았으니까요. 그랬더니 너 700 넘게 벌면서 그게 그렇게 무리냐고 하대요. 내가 널 위해 돈 버냐? 니네 집 위해서 돈 버냐? 물어봤더니 여자도 차 끌고 다니는데 남자가 차 한 대 못 끌고 다니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네 엄마 말 들어보니까 원래 여자들 결혼할 때 시댁에 예단하는데 넌 안 한 게 맞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하라네요. 그럼 네가 집을 해왔어야지. 난 내 돈 못 주겠다. 너도 버는 족족 널 위해 쓰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내가 돈 버는데 네가 도와준 것도 없으니 난 못 주겠다. 그리고 너나 시댁하는 행동을 보니 괘씸해서라도 더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기적이랍니다. 지네 집엔 예전부터 200씩 줘놓고 시댁엔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시댁에 할 도리를 안 해도 이혼 사유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네요. 너 같은 놈이랑 집구석에 내가 피땀 흘려 버는 돈 갖다 주느니 이혼녀 되겠다고. 너랑 나는 서로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니 법 앞에서 판단을 받아보자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라 이혼 소장은 수요일에나 쓸 수 있겠으니 앞으로 5일만 참으라고 했더니 저더러 이혼 소리 쉽게 한다네요. 원래 내일 시댁으로 출발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 기분으로 시댁 못 가겠다고 했더니 여자가 시집 와서 할 도리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든다면서 지 혼자 화내더니 시댁으로 혼자 가네요. 더 이상 이런 애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겠습니다. 수요일에 법원 열자마자 소장 접수하든가 해야지. 저는 친정 갈랍니다. 올해 명절은 친정에서 내내 우리 부모님 보면서 있을 수 있겠네요. 후기입니다. 금요일에 글 쓰고 하도 답답해서 바로 친정 가서 상황 설명하고 이혼 얘기 꺼냈습니다. 내 진짜 가족들 품으로 들어오니 평소에 눈물 없던 저도 눈물이 다 펑펑 나더라고요. 울고 나니 저는 마음이 좀 가벼워졌지만 대신 저희 부모님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혼 물을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글 쓸 때까지만 해도 저 스스로도 남편이 빌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일 터지고 나니 그게 아니었나봐요. 오늘 협의 이혼하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 한 해가 참 버라이어티 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명절 다시는 겪을 일 없을 테니 나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저는 위로 언니 하나,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언니랑 남동생도 결혼했고요. 저희 언니 시아버님, 큰아주버님 되시는 분이 변호사신데 처제사랑 끔찍한 저희 형부가 연락 받자마자 변호사 걱정은 하지도 말라며 저희 아빠만큼 노발대발해서는 다음날 아침부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형부네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님께서도 명절은 휴일로 생각하고 그냥 두 분이서 좋은 곳 놀러 다니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셔서 저희 형부는 명절 때마다 거의 처가에서 지내는 편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결혼하고 첫 명절 때 남편이 불편하니 처가에 안 간다고 해서 그럼 나도 시댁 불편하니 얼굴만 비추고 편한 우리 집으로 간다고 하고 명절 전날 시댁 가서 당일날 아침 먹고 바로 저 혼자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시모, 시누, 남편까지 헛소리하는 거 쌩 무시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명절 때마다 그렇게 지냈고요. 형부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워낙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게 많다 보니 남편이랑 시댁에서 전화 오면 무슨 내용이든 일단 녹음부터 하라고 가르쳐줘서 시댁이랑 남편한테 전화 오는 족족 전부 녹음했습니다. 전화하면서 녹음을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 녹음 음질도 들릴 거 다 들리고 좋더라고요. 토요일에 점심시간 좀 지나서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니 우리 집에 언제 올 거냐며 시간으로 치면 하루도 안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 뻔뻔하게 말하길래 이제 남남될 건데 내가 니네 집을 왜 가냐 그랬더니 그놈의 시집 와서 해야 할 도리가 어쩌고를 운운하며 헛소리를 하길래 네 얼굴 볼 일도 곧 없어질 테니 이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니네 집 갈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옆에 붙어 있었던지 전화 빼서 들고는 다짜고짜 야 이 미친 사람아 라며 소리 지르길래 전화 잘못 거셨나봐요. 미친 사람 번호 아니니까 끊습니다. 저러고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전화 안 받았고요. 휴대폰 끄지는 않고 켜놓은 상태에서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만 안 받았어요. 전화하는 사람 더 짜증나라고. 그랬더니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결혼하고 처음 전화 왔을 거예요. 이혼 앞두고 처음으로. 아빠가 받으셨는데 남편이었는지 얘기 다 들었다고 이제 나도 내 딸 너 같은 놈한테 못 주니까 너도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놈이면 명절 끝나고 바로 갈라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정말 이제서야 깨달은 건지 저녁 돼서 휴대폰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70통이 넘게 와 있고 카톡이 200개 넘게 와 있고 급하긴 급했나봐요. 신우년한테도 처음으로 카톡 받아봤네요. 당당하게 남편한테 전화 걸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허겁지겁 받은 거 다 티나는데 아직도 큰소리 치고 싶은지 좋은 날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생각이 있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하길래
그대로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 오는 거 싹 씹고 정확하게 1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 걸었습니다.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깔끔하게 갈라서려면 제 말은 장난 일절 섞이지 않은 100% 진심이라는 걸 알아먹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 같아서요. 1시간 동안 있는 대로 똥줄 탔는지 무슨 말이든 듣고 있을 테니 하고 싶은 말 하라길래 있는 그대로 난 너랑 시댁에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뒤치다거리 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내가 어제 말한 대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혼은 죽어도 못하겠다네요. 왜 못하겠냐니까 자기는 이혼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네요. 그래서 네가 이혼 당할 만큼 잘못한 게 뭔지 소장에 써서 보내줄 테니 그리 알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카톡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음 카톡 남겨놓고 봐서 대꾸할 가치가 있어 보이면 내 쪽에서 먼저 연락할 거다. 100번 1000번 먼저 연락해봤자 안 받을 테니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네가 지금껏 잘못한 것들 이혼당해 맞다간 이유 생각나는 데나 그 힘 보태라고 보냈습니다. 솔직히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기만 하면 위자료 같은 건 생각도 없고 질질 끄는 것도 싫어서 협의 이혼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소송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가 말이 통해야 협의고 뭐고 해볼 텐데 말귀를 못 알아쳐먹으니 신우녀는 언니 진짜 이혼할 거예요? 언니 나이에 이혼녀 되고 어떻게 살려고요? 오빠가 잘못한 게 있어도 언니가 참아요.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자가 참아야죠. 그럼 신우이 결혼한다는데 한 푼도 안 해줄 생각이었어요? 나야 집을 내가 다 해갈 생각이니 예단 안 하지만 언니는 언니가 해온 집도 아닌데 예단 안 했잖아요. 이혼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위자료 줄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저딴 식으로 정신분열증 환자 마냥 횡설수설 하길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나 좀 하면서 끼어들어요. 내 이혼에 아가씨 잘못 아예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가씨 관련된 부분까지 어련히 소장에 다 써서 보낼 거니까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카톡을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당일 오후 늦게 신우가 카톡으로 엄마가 할 말 있다니까 엄마 전화는 받아요 라며 명령을 하길래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때 아닌 것 같은데요 했더니 좀 받아달라고요 라고 하길래 나 아가씨보다 나이도 많고 손 윗사람이니까 공손하게 부탁해요 했더니 한참 있다가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하고 오더라고요. 저녁 먹고 8시쯤 제가 연락할 테니 기다리시라고 전해달라고 하고 시간 맞춰서 연락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제가 시간까지 미리 말하고 연락했건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 번 더 걸었는데도 안 받는데 사람이 배배 꼬여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서도 절 교육시키려고 일부러 안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다시 시모한테 미친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안 받다가 밤에 문자로 시간 늦었는데 내일 아침 먹고 연락하겠다고 보냈습니다. 마지막 연휴날 시모한테 전화했더니 이번엔 욕짓거리 안 하는데 너 뭐 잘못 먹었냐? 결혼한 년이 명절 때 시댁을 안 와? 라고 따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기다렸나봐요. 제가 죄송하다며 고개 숙이고 시댁으로 들어오길. 그래 어차피 욕짓거리도 들은 마당에 공손하게 대할 생각 같은 건 날려버린 지 오래니까 이제 이혼할 년이라서 안 갔어요 라고 했더니 내가 네 년이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들까봐 일부러 전화도 거의 안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어도 아들 통해서 얘기했더니 시험을 우습게 보냐부터 시작해서 결혼 전부터 네 년이 정신 빠진 애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내 아들이 순 이상한 애를 골라온 거였네 어쩌네 하면서 긁어 부스럼을 굳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순 이상한 애를 고른 입장이니 따로 할 말은 없지만 이제 아들은 이혼남 되는 거고 딸은 빚내서 결혼하게 생겼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니면 저희 결혼할 때 전셋집 반반해서 공동명의로 했으니까 이혼하고 전셋값 다시 받으면 그걸로 아가씨 결혼시키고 집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들이 결혼했을 땐 딸이 옆에 있어주고 딸 결혼할 때 되니까 아들이 다시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니 어머님은 외로울 일은 없으시겠네요 했더니 내 아들 이혼 못 시키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 물어야 할 거라고 하길래 이혼은 소송 걸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 위자료는 제가 물어줘야 할지 저한테 물어줘야 될지 법으로 판단하면 되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 난 내일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소장 접수시킬 거고 이혼 끝나서 집 정리하러 갈 때까진 계속 친정에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더니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면서 뭐가 그렇게 급하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래요.
결혼 전엔 인사할 때 딱 한 번, 그것도 제가 운전해서 데리고 왔었으니 건대 쪽인 건 알아도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서도 처가가 어딘지도 몰랐으면서 이혼할 마당에 내가 뭐 때문에 알려주냐고 알려줘봤자 와서 피곤하게 너 잘하는 생떼나 부릴 거 뻔히 아는데 너 같으면 알려주겠냐니까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길래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만나도 내일 소장부터 접수하고 만날 거라고, 미리 말하자면 재산분할 따로 할 거 없이 공동명의로 된 집만 정확하게 반반 나누면 되고 위자료가 받아들여질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위자료 청구까지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는 만나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일단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하길래 금요일에 보기 싫다고 혼자 나간 건 너잖아. 나는 네가 보기 싫다. 그러면 혼자 버려놓고 보고 싶다고 하면 고분고분 얼굴 보여줘야 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니 이제 내 얼굴은 법원에서나 보게 될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자기가 화가 나서 그랬다고 잘못했다면서 저 있는 쪽으로 자기가 갈 테니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통사정을 하길래 시모 신우랑 같이 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정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형부가 불안하다면서 혹시 모르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같이 나가자고 해서 언니랑 형부랑 같이 나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앉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연휴 잘 지냈어? 이거였네요. 못 지낸 건 아니지만 명절 앞두고 이혼 준비하면서 따로 보낸 마당에 저런 소리 들을 만큼 잘 지냈을 리가 없는데 참 생각 없이 내뱉는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봤는데 집에 생활비로 주던 거 안 올리고 그냥 계속 100만원씩만 주고 땡땡이 결혼할 땐 내가 모은 돈에서 되는 대로 보태주던가 할 테니까 넌 신경 안 써도 돼. 엄마가 아들 하나니까 예단 받을 일도 한 번뿐이라서 꼭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으니까 서운했나봐. 근데 땡땡이 결혼 때문에 예단 보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못 받은 생각만 나서 화가 난 것 같아. 저번에 생활비 붙이고 전화 왔을 때 처가에는 돈 얼마씩 주냐고 물어보길래 말했더니 그거 듣고 나서 폭발해가지고 그런 거야. 어쨌든 예단은 안 하기로 하고 집 하려고 하니까 돈만 더 들어서 빚만 늘어나게 생겼으니까 예민해져 있는데 시댁엔 100만원 주고 친정엔 2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거지. 나도 엄마랑 땡땡이가 전화와서 계속 돈 없어서 힘들다 하니까 속상해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아. 그니까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이쯤에서 털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집의 돈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보낼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녹음한 거 듣고 쓴 거니까 정확해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차 할부가 얼마씩 나가냐니까 한 달에 64만원 정도 나간다네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따로 모아놓은 돈은 얼마냐 되니까 1000만원이 안 된대요. 솔직히 얼마 모았는지 물어봐도 나중에 1억 되면 그때 자랑할 테니까 기다리란 말만 해서 몰랐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진짜 기가 차서 왜 그거밖에 없냐고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니냐니까 한 달 평균 용돈 개념으로 70만원 정도씩 썼대요. 시댁에 100만원씩 갖다주고 공동생활비 30만원 내고 용돈 70만원 써버리면 월급 230에 남는 돈이 30만원인데 그걸로 보험료랑 자기 통신비 내면 돈이 거의 안 남잖아요. 보너스는 어쨌냐니까 설 휴가 때 3번 나오는데 명절 보너스는 그대로 시댁에 갖다 줬답니다. 어차피 지가 명절을 시댁에서 주구장창 보내니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결혼하고 2년 넘는 동안 모은 돈이 1000만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갱생 가능성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너 같은 놈도 남편이라고 믿고 2년 넘게 산 내가 참 한심하고 불쌍하다. 어차피 너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마지막일 테니 잘 들어봐라. 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제 돈으로 벌어가면서 학교 다녀서 졸업한 남자가 있어. 취직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4년 동안 8천만원을 모았고 자기 집에는 생활비로 쓰라면서 따로 돈 한 푼 안 갖다 줬던 사람이야. 그 남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집에 생활비라고 한 달에 100만원씩 갖다 줘. 그러고도 용돈이랍시고 70만원씩 써. 집도 전세로 시작해서 결혼했으니 이제 애도 생길 거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모자랄 판인데 필요도 없어 보이는 차를 사서 한 달에 60만원씩 또 나가. 그래서 결혼하고 2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1000만원도 안 되고 심지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랑 결혼한 여자가 한 달에 못 벌어도 700만원씩 버는 속칭 억대 연봉인 여자야. 그 남자가 결혼 후에 갑자기 돈을 흥청망청 쓰는 이유가 뭘까?
나는 여자 돈도 지 돈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넌 왜인 것 같냐? 지금 바로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딱 10명만 붙들고 물어봐봐. 뭐라고 대답하나? 내가 지금 이게 내 얘기라서 내가 못되게 괜히 내 돈 뺏길까봐 미리부터 선수치고 걱정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다른 카페 테이블에 30대로 보이는 여자들 3명이랑 20대 커플로 보이는 2명만 있고 다른 손님은 없었는데 근처에 앉았던 30대 여자들이 제 얘기를 듣더니 별 쓰레기를 보는 눈으로 남편 한심하게 쳐다봤어요. 누가 봐도 쓰레기가 맞았나봐요. 난 너같이 나이만 들고 생각 없는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조용히 협의 이혼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혼 못하겠네 어쩌네 소리 입 밖에내면 내일 바로 소장 접수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할 거야. 참고로 토요일부터 전화 온 것들 그리고 지금 대화 내용까지 전부 녹음했고 네 동생이 나한테 개소리 찌꺼린 카톡도 다 저장되어 있어. 당연히 소송하게 되면 증거로 제출할 거고 내가 지난 금요일부터 너한테 생각할 시간을 무려 4일을 줬는데 너는 그 시간 동안 별 쓰잘데기 없는 생각만 잔뜩 한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할 시간을 딱 10분만 줄게 하고 화장실로 가려는데 절 잡더니 저보고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라네요. 정말 안 되겠냐고. 자기는 솔직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혼 생각 안 했다고. 나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도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길래 내가 지금 너랑 이혼하지 시모 시누랑 이혼하냐고. 참고로 시모나 시누나 나한테 이혼할 거면 당연히 나보고 위자료 달라고 한 사람들이고 너도 시모 말에 혹해서 예단 대신이네 어쨌네로 나한테 3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니네 가족 말에 금방 혹하는 인간인 거 뻔히 아는데 상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줬고 그동안 이혼 소리도 계속했는데 이혼 생각 안 한 건 네 사정이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여기서 결정하라고 했더니 자기도 소송 같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각자 자기 명의 재산은 터치하지 말고 공동 명의로 된 집은 50대 50으로 나누고 위자료는 서로 없는 걸로 하고 공동생활비 통장에 몇만원 남은 건 그냥 너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너 내일까지 쉬니까 같이 변호사한테 가서 협의 이혼서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자고 했고 이미 다 녹음되어 있으니 내일 말 바꿀 생각 같은 건 애초에 하지를 말라고 했고요. 혹시라도 이 문제로 오늘 이후로 시모나 시누가 나한테 찾아오든 전화를 하든 쌍소리를 내뱉으면 그 즉시 전부 녹음 떠서 명예훼손이든 뭘로든 고소하고 시모나 시누 앞으로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단단히 못 박아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네요. 오전 9시부터 형부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혹시 말 바꿀지 모르니 녹음 파일 카톡 다 가져가서 일단 이혼 소장도 작성해 놨습니다. 위자료는 확언은 못하겠지만 정황이나 증거 가져온 걸 보면 받을 수도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12시까지 연락하라고 늦으면 그냥 협의 이혼 생각 없는 걸로 알고 내가 알아서 소장 제출한다고 해놨더니 12시 되기 직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알려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모랑 시누랑 같이 오더라고요. 시모나 시누나 뻔뻔하게 두 눈 부릅뜨고 불쾌하다는 듯이 들어오는데 역겨울 지경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미리 작성해둔 서류 보여주면서 이대로 제출할 건데 확인해보라고 줬더니 그걸 시모가 종이가 찢어질 지경으로 뺐더니 자기가 먼저 읽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위자료 내용은 왜 없냐고 하더니 당당하게 무려 제 변호사한테 우리가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냐며 묻대요. 변호사가 위자료는 저희 쪽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딴 게 어딨냐면서 저보고 변호사 홀려서 지편 만들어놨다고. 기가 차서 제가 녹음기 흔들면서 그랬네요. 지금 계속 녹음 중인 거 아세요? 그 전 전화부터 다 녹음해놨다는 건 아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못난 사정 뻔히 아니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도 안 받겠다고 선심 써주는 게 누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세요? 뭐 착각하시나 본데 제 이혼에 가장 많은 해를 끼친 게 어머님이랑 아가씨라서 저 사람 말고 어머님이랑 아가씨 앞으로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시댁 때문에 이혼할 경우엔 시댁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네요. 증거도 확보해 놓을 만큼 다 확보해 놓았고요. 제가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은 잔정 하나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어제 말한 대로 여기서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으니까 잊지 마시고 도장이나 찍었으면 하네요. 설마 변호사 앞에서 저한테 쌍욕을 한다거나 폭행하려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저희 친정이 어딘지 위치를 모르니 거기로 찾아올 리는 없겠지만 제 가게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쓰잘데기 없는 CCTV라는 게 달려있으니 가게로 찾아와서 행패 부리거나 할 생각은 애초에 접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하면서 안 믿을까봐 어제 시모랑 전화했던 거 녹음한 거 들려주니까 세상에 저런 뱀 같은 년이 있냐면서 제 변호사를 붙잡고 이거 소송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쌩 무시하고 남편한테 서류에 빨리 도장이나 찍으라고 했더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길래 그놈의 생각소리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도장 안 찍으면 소송으로 갈 줄 알라고 했더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깔끔하게 법원에 협의 이혼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한 달이라는 이혼 숙려기간 받았는데 내일 집도 내놓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원래 성격이 일을 한다면 하는 성격이고 사실 인내심 같은 건 없는 사람인데도 자주 부딪힐 일도 없는 시댁이니 그냥 고분고분 말 들어주고 했더니 아주 사람은 뭐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이혼녀 됐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혹시 이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혼할 때 녹음기는 필수라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고 제 편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옆에서 봐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혼자 돼서도 열심히 사는 걸로 보답 아닌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